네, 반갑습니다. 최현일입니다. 어, 제가 창조로 오픈 포럼 늘 보고 있는데요. 이제 토요일 날 제 진료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작하는 시간이 한참 진료 끝나고 막 정리하고 뭐 그런 시간이라 가지고 제가 실시간 참여는 잘 못하고 있지만 유튜브 올라오는 거를 계속 보면서 좀 늦게 계속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진화의학이라고 하는 의학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고요. 또 진화의학이라는 게 그냥 어떤 새로운 게 아니라 첨단 현대의학의 어떤 한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두된 측면이 꽤 있기 때문에 첨단 현대의학은 또 어떤 의학을 이야기하는지, 의학의 본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의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좀 고민했던 흔적들을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와 레퍼런스를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눠보자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학의 정의와 본질을 좀 한번 살펴보고요. 의료 행위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의학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는지, 또 현대의학이 진행이 되면서 무언가 빠졌다는 느낌을 의학자들이나 의료 종사자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런 포인트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또 그것을 계기로 어떠한 의학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것들이 제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인 진화의학이 무엇이고 그 핵심 개념과 어떤 치료적 제한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사회적 함의는 무엇이고 그 도전과 비판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진화의학은 어떤 미래를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이러한 진화의학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인 어떤 조망 렌즈로 살펴보고 성경적 의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의학의 어떤 그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의학은 인간의 생명과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과 진단, 치료, 재활의 방법을 탐구하는 과학적이면서도 인문학적인 학문 체계다라고 의학을 정의하고 본질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의학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요 밑에 있는 그 레퍼런스를 제가 참고해서 이렇게 좀 뽑았고요. 가장 의학을 잘 정의하고 본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 표준 대사전에는 의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해서 인체의 보건, 질병, 상해,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초의학, 임상의학, 뭐 사회의학 따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의학이 추구하는 거는 이제 건강을 추구하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유명한 정의죠.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라고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환호했던 일이 있었는데 WHO의 이 건강의 정의에 영적 건강도 들어갔다라고 들으면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WHO의 소위원회에서는 영적 건강을 건강의 상태에 추구하는 것에 동의하고 통과가 됐지만 WHO의 전체 회의에서 그 영적 건강을 WHO가 표방하는 건강의 완전한 정의에 집어넣는 걸 아직까지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뭐 영적 건강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인용하는 크리스찬이 있으면은 그거는 좀 오히려 너무 잘못된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안 좋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정확한 그 사이테이션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의학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전체적인 회복을 지향하는 지식 체계라고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통적으로 의학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연과학적 축입니다. 뭐 생물학이나 물리학 등으로부터 얻은 실증적인 이제 근거가 있겠죠. 그거를 토대로 질병의 메커니즘을 이제 설명을 좀 하게 되고요. 이러한 자연과학적인 것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임상의학적 측면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학의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실제 인간에게 적용해서 진단과 치료를 수행하는데 이 1번하고 2번 사이의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포 실험을 하고 동물 실험을 하고 거기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인간에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동물과 또 세포와 인간과의 이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질병의 메커니즘과 그 치료의 메커니즘을 사람한테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갭이 굉장히 큰데 어쨌든 이런 자연과학적 축과 임상의학적 축이 충만이 되어야지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꼭 우리가 기독교적인 걸 강조하지 않더라도 보통 사람들도 인문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생명의 가치라든지 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교차하는 융합적 학문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의학은 의료 행위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의료 행위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의료 행위란 단순하게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하는 기술적 행위를 의미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에 근거한 지식이 있어야지 되고 또 인간을 그것을 적용하는 인간에 대한 윤리적인 성찰이 이제 결합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행위는 세 가지 층위에서 정의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인 행위입니다.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진단 방법을 뭐 검사 방법을 통해서 진단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들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처치를 하고 다시 그 질병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기술적 행위라고 하고요. 또 과학적 판단이 있어야 되죠. 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임상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병태 생리학적으로 양리학 같은 것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과학적 판단의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 또 마지막이 질병이라는 게 사실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 실천의 의미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존엄이라든지 자율이라든지 그 의료 행위의 선행이라든지 정의의 원칙에 따른 어떤 인간적인 돌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작동을 할 때 의학은 단순한 기술 산업이 아니라 치유의 과학이자 예술로 이제 완성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학은 기초를 이루는 학문들과 그 융합체에 따라서 발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의과대학 본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배우게 되는 학문들입니다. 해부학 같은 걸 통해서 인체 구조를 연구를 하게 되고요. 생리학을 통해서 인체 기능 탐구하고 어떤 순환이나 호흡이나 이런 기전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몸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생명 현상의 화학적 기전을 보는 생화학, 최근에는 분자생물학과 같이 해서 어떤 질병을 분자생물학 수준에서 화학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고요. 의학의 파이널 디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병리학이 있죠. 그래서 모든 의사들은 병리학 의사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단해 주는 거는 병리학에서 진단을 해 주거든요. 조직을 보고 거기에 따른 질병 분류 체계에 따라서 뭐 이것은 뭐 대장암이다. 이것은 뭐 다른 어떤 염증이다. 이런 것들을 질병을 해주고 이것이 암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판정해 주는 거는 병리학이기 때문에 병리학의 마지막 결정을 해주게 되고 또 어떤 병원체를 연구하는 미생물학 또 약물작용 연구하는 약리, 유전, 역학 또 의료 윤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져서 이제 의학을 발전하게 되어 있는데 요 옆에 사진 잠깐 보시게 되면은 가령 대장의 요 조그만 그 조직을 띄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네 층으로 대장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층, 여기가 제일 위에 있는 층인데 요 위에 있는 층을 가지고 대장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는데 요 세 번째 아래에 있는 거 보면 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예쁘게 그림이 좀 있죠. 차례대로 잘 서 있고. 근데 이 오른쪽, 특히 이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뭔가 좀 무질서하고 뭔가 좀 삐쭉삐쭉 돼 있고 여기는 하얀 색깔이 많았는데 여기는 뭔가 좀 이렇게 진하게 색깔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장암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은 대장암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려주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단, 뭐 치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의학에서는 질병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근접 원인입니다. 어떻게를 질문하는 거죠. 질병이 몸속에서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분비되지 않아서 생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궁극적인 원인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처음부터 왜 이 질병에 취약한가를 질문하는 건데요. 주로 진화의학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오늘날 왜 이렇게 흔할까? 진화의학은 인류가 예전에는 음식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방과 당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생존에 유리했다고 설명을 하게 되지만 지금은 음식이 너무나 풍부한 환경이어서 오히려 그런 당분과 지방을 저장하는 능력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뇨병은 현재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한 6억, 1년에 작년 기준으로 6억 정도의 환자들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1년에 약 340만 명 정도가 당뇨로 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시나 캐나다의 몬트리올 시 정도 되는 인구가 1년에 하나씩 없어진다고 보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원인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진화의학은 이제 근접 원인과 공급 원인 두 가지 모두를 탐구한다고 주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대의학이 어떤 길을 거쳐서 지금의 의학이 되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원전 2600년이니까요. 이게 뭐 아브라함 시대보다도 좀 전인 것 같은데 이미 그때 그 이집트 의사인 이모텝은 200여 개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기술을 좀 했고요. 또 BC 500년 전 정도에는 동맥과 정맥을 구별하는 또 그런 그걸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BC 460년 경에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히포크라테스의 위대한 점은 그 전까지는 질병의 원인을 네가 무슨 죄를 져서 그랬다든지 뭐 하늘의 해가 이쪽에서 떠서 그렇다든지 별의 움직임이 어떻다 해서 그렇다든지 이런 신화적인 요소로 질병을 설명을 했는데 히포크라테스는 그런 신화적인 설명이 아니라 최초로 과학적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사람이 처한 환경, 먹는 물, 또 있는 기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는 지금 현재의 아스피린과 같은 그런 치료법을 썼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 아스피린이 없었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썼다기보다는 버드나무 껍질 같은 걸 치료에 사용을 했는데 이 버드나무 껍질에는 아스피린의 성분에 해당되는 살리실린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현대 아스피린에 필적하는 그런 그 기전을 알고 의학에 사용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을 히포크라테스가 했다고 또 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때 원전은 예술은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라는 말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예술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AD 130년 정도 되게 되면은 의학사에 있어 굉장히 유명한 의학자이자 철학자인 갈렌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갈렌 의학은 이때부터 약 1000년 정도를 유럽의 의학을 지배하는 의학이 됐습니다. 이 갈렌은 의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인간의 몸에 대한 그 해부학적 지식을 체계화했고요. 의학 이론을 정립해서 이제 서양 의학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갈렌의 해부학 지식이 굉장히 많이 쓰긴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거로는 주로 동물 해부를 하고 그 동물 해부에 해당되는 조직을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거에 기초한 사람을 치료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지만 오류가 많았던 의학이라는 게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고 베살리우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유명한 해부학자가 나타나면서 갈렌 의학, 천년의 갈렌 의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공부하면서
현재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치료의 방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또 이것도 어떻게 나중에 될지 모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겸손할 필요가 있고 의학을 절대화하는 것이 결코 이제 옳은 길이 아니라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10년 정도 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의학계 기념비적인 책인 이 캐논 오브 메디슨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 당시에 이슬람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의학이 세계를 지배했었는데 당시 이슬람에서 의학 교과서로 쓰던 의학의 교과서였고요. 1419년 정도 되게 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때까지는 인체해부를 못하게 돼 있었는데 몰래 좀 했죠. 그래서 인체해부를 해서 정확한 인체 구조를 밝히고 그걸 그림으로 남겼죠.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진짜 현대 해부학 체계에서 그대로 써도 하나도 틀리지 않을 만큼 정교한 기술을 좀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갈렌 의학을 무너뜨렸던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분은 실제로 사람을 해부를 해서 갈렌의 해부학과 비교를 해보고 갈렌의 해부학이 굉장히 틀렸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의학이 또 세워지게 됩니다. 1590년 정도 되게 되면은 현미경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이 현미경이 발견된 것도 이건 굉장히 의학에서 혁신적인 의미인데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제 미시 세계를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세포라든지 미생물 같은 것들을 직접 확인해서 아, 이런 것들이 질병의 원인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데 큰 진전을 가져다 주었죠. 1600년대에는 윌리엄 하합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의학자가 피라는 게 돈다라는 걸 처음 밝혔습니다. 피라는 게 심장을 통하고 동맥을 통하고 모세혈관을 지나서 정맥으로 들어와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순환, 심장 순환과 또 폐혈액 순환이 있고 뇌혈액 순환이 있다는 심장을 통해서 피가 돈다는 개념을 최초로 이제 밝혀서 여기서 의학이 한 번 더 점핑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혈액세포를 관찰하게 되고 박테리아도 관찰하게 되고 또 괴혈병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고 1700년대에는 맹장 수술을 처음 하게 됩니다. 천연두 예방 접종도 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수술할 때 맞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사람을 잠깐 이렇게 머리를 때려서 기절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뭐 수술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1800년도에 마취제 성분의 산화질소를 발견하면서 비로소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됐고요. 파스테르가 이제 질병의 원인이 세균이다라는 걸 밝히게 됐고, 또 리스터라는 사람이 수술 시 소독법을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의학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전까지는 마취하는 방법도 알아냈고 수술하는 방법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많이 했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들이 자꾸 죽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수술이 잘 됐는데 환자들이 왜 죽을까? 라고 돌이켜 봤더니 그 당시에는 수술 시에 무균 수술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처럼 수술방에서 다 소독하고 기구도 소독하고 의사가 손도 닦아야 되고 뭐 이런 정확한 어떤 그 소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균에 감염돼서 죽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신들이 이제 그 이후에 많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1800년대에는 X선이 이제 발견이 돼서 이 X선의 발견 또한 의학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되면 획기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엑스레이를 이제 발견을 했죠. 이 X선의 발견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인체 내부를 보려면은 사람을 해부를 하지 않고서는 인체 내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심장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폐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우리 몸 안의 뼈들은 뭐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를 실제로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X선이 발견이 되면서 인체 내부를 이제 그냥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제한적이지만은 어쨌든 폐나 심장 같은 것들은 지금도 우리가 가게 되면 흉부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폐나 심장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선 발견도 의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1899년에 인류의 최대의 발견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스피린이 개발이 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1901년도에 또 하나의 의학사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인 혈액형을 구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BO 혈액형을 구분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수술하고 관련이 있는데 수술할 때 피가 모자르면은 사람 피를 줘야 되니까 그때는 그냥 아무 피나 갖다가 넣었는데 그래서 또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피를 모자르는데 준다는 개념만 있었지 피에도 어떤 형태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였죠. 그런데 랜드스타이너라는 분이 혈액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은 이거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혈액형을 구분하면서 이제 수혈의 성공률도 올라갔고요. 나중에 면역학이나 이식의학 이런 데서도 혈액형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혈액형의 구분이 이 의학의 안전성 또 어떤 그 효율성도 높인 획기적인 이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심전도를 또 사용하게 됐고요. 재밌는 게 1921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밴드가 개발이 됐어요. 지금 쓰고 있는 그 밴드의 그 원형이 거의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고 있고요. 그 밴드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인슐린이 개발이 됐고요. 또 하나 엑스레이에 이어서 초음파를 사용하면서 인체 내부를 알게 됐고 인체 구조뿐만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구조, 질병까지도 좀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죠. 간에 어떤 종괴 같은 게 있다든지 또는 뭐 갑상선에 어떤 혹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콩팥에 뭐 다른 낭종 같은 게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초음파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건데 초음파를 이제 사용하게 돼서 의학이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의학의 역사 또 과학의 역사에 있어서 최근에 들어서 가장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되는 DNA 구조를 발견하게 되죠.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를 발견하게 되면서 분자 생물학이라는 이 학문이 이제 확립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 이 분자 생물학에 힘입은 여러 가지 과학 발전과 의학의 발전이 지금 현재까지의 현대 의학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백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4년도에는 첫 번째 신장 이식도 했고요. 1967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이제 했는데 남아공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나드 박사라는 분이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좀 했고요. 환자는 조금 살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75년도에는 또 인체 내부를 볼 수 있는 CT라는 게 개발이 돼서 정말로 이제 아주 정밀하게 아주 그냥 현미경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인체 내부를 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78년도에는 굉장한 논란을 가지고 온 의학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시험관 아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생명 창조의 그런 순서에 따라서 그냥 생명이 생기는 걸로만 했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만드는 데에 작동하는 데에 작업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을 없었는데 처음으로 시험관 아기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여기 보게 되는 게 그때 타임지나 그 당시의 신문이나 뭐 엄청났죠. 라이프지에서도 얘기를 했고 78년생이니까 올해 한 45, 여섯인가요? 47인가요? 지금 47 정도 이제 됐고요. 본인은 시험관 아기로 태어났는데 자연 임신을 해서 애 둘을 잘 낳았다고 합니다. 잘 살고 있고요, 지금도. 그다음에 신장 투석기도 개발을 했고 이제 복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년간의 의학의 발달만 봐도요. 정밀의학, 인간 유전체 분석, 유전자 가위, 뭐 면역 치료, 줄기세포, 인공장기, 영상의학 발달하고 개인 맞춤 의학, 뭐 원격 의료, 로봇 수술, 나노의학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의학이 이제 발달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인류의 질병은 정복되었는가? 아니, 정복은 못했어도 의학의 이러한 현대의학의 발전은 질병의 감소에 기여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0년간 심혈관 질환 추세를 유럽 7개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50년 동안 조사한 겁니다. 계속 1년마다 계속 조사하면서 굉장한 연구죠.
근데 이게 각 나라들이고요. 이 나라들에서 보게 되면은 의학의 발달이 지난 20년만 또는 지난 50년만 봐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제는 뭐 의학의 발달이라는 게 뭐 거의 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0년간 심혈관 질환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봤더니 지난 50년간 심혈관 질환은 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7개국에서 모두 올라가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발달했으면은 병이 없어져야 될 텐데 왜 병이 더 생기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폐암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폐암은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개발이 돼서 잘 치료하겠는 또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암 환자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결과는 왜 초래되었고, 그러면은 현대의학은 실패했는가? 또 어떤 미래 전략이 필요한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역시 현재도 아프리카 대륙의 질병이 많은 퍼센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 쪽은 좀 덜한 조정을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질병이 자꾸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의학을 과학적으로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룹도 있고요. 이제는 서양의학의 한계가 왔다. 서양의학이 아닌 다른 의학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빠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치료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어, 미국의 얘기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데요. 사망 원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망 원인을 살펴보니까 심장질환, 암, 뇌졸중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주요 사망 원인이었어요. 최근 23년에 발표된 통계만 봐도 똑같습니다. 심장질환, 뭐 암, 또 뭐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요거는 사망한 질병명이죠. 과연 이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를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봤더니 담배, 불건강한 식습관, 신체 활동 부족, 또 알코올 섭취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다른 독성 물질들 이런 것들이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결국은 담배라든지 뭐 식습관 불건강한 거, 움직이지 않는 실체 활동 부족 이런 것들이 가장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약을 주고 분자 생물학적으로 어떤 뭐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타겟팅하는 약을 개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생활 습관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생태, 그 사람의 삶 속에 녹아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당분 섭취가 늘어날수록 심혈관 질환의 빈도나 화학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죠. 이렇게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결국은 질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발달을 하고 있고 발전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만 뭔가 미싱 포인트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뭐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뭐 기독교인들 포함해서 모든 의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해부학이나 생리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등 다양한 기초학문 융합으로 발전해 왔고 이러한 체계는 질병의 기전을 세포 분자 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 인류의 평균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의 건강 문제를 단지 생물학적 기계의 오류로 혼란하는 기계론전 의학관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의학의 중요한 부분이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의 발전만으로는 건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학의 발전만이 있는 것은 환원주의에 빠지게 하죠. 질병을 세포나 수준의 문제로만 설명하게 되고 정신적이거나 영적 차원을 간과하게 되고 또 분절화가 이루어집니다. 과도한 전문화로 인해서 인간을 전체로 보지 않고 장기 중심이라든지 세포 부분 중심으로 환자를 보고 치료하게 되면 분절화를 이루게 되고요. 또 환자가 이렇게 되면은 치료의 주체가 아니라 의학기술의 객체인 하나의 어떤 장기, organ 이런 걸로 전락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미싱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미 의학계 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 왔고 이야기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된 주요 분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생활습관의학이라고 표현되는 거. 우리 양승훈 총장님도 이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의학이죠. 생활습관의학. 그래서 질병의 주된 원인이 생물학적 요인보다 생활습관에 있다라는 핵심적인 개념을 좀 갖고 있고요. 진화의학 또한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발생하는지를 봐야지만 뭔가 새로운 의학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주장들을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통합의학, 보완대체의학, 또 전통의학, 또 정신신경면역학과 마음, 몸의학으로 우리는 이거를 깨쳐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진화의학은 설명드릴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정신신경면역학과 마음몸의학을 잠깐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감정과 신념이 신경, 내분비, 면역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기전과 또 치료 방침을 이제 연구하는 건데요. 제가 그동안 많은 그 논문을 읽는 것 중에 이 신념이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한 믿음이 되겠죠. 이 인간의 어떤 신념,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인간의 건강에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치료적인 이점을 가질 수가 있는가를 늘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있는 대로 찾아서 좀 읽고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사람의 믿음이 우리로 따지면은 기독교적인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이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몸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단순히 뭐 혈압이 떨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분자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도 DNA에서 RNA로 변환되는 그걸 트랜스크립션 과정이라 전사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사 과정에 관여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에 이 신념과 믿음이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하버드 대학의 그 마인드 바디 센터에서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거를 저희가 읽게 됐어요. 아, 이게 어, 보통 그 사람들도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믿음과 신념이 직접적으로 몸에 작용한다는 것을 이미 이런 보통 현대의학적 방면으로도 밝히고 있는 걸 보면서 좀 더 열심히 밝혀야 되겠다. 이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 놓으신 거겠죠. 그래서 이 감정과 신념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가 내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제시가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진화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화의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화의학으로 가기 전에 저도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진화라는 용어를 조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진화의학 그러면은 뭐 의학 중에서도 굉장히 최고로 발달하고 뭐 최고의 의학이 아닌가 또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좋은 의학이 진화의학이 아닌가라는 이런 그 용어에서 오는 그 오해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화라는 근본적인 의미는 원래 풀어내고 전개하다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어떤 것이 점차적으로 펼쳐지거나 이제 변화해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생물학적으로는 세대를 거치면서 종이나 집단이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고 발달하는 과정을 진화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역사적으로 진화라는 단어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형태가 달라지는 변화한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 의미가 다윈의 진화론 같은 개념이 나오면서 적응이나 자연 선택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한다는 의미도 더해지기는 했지만 꼭 이제 발전만을 뜻하는 건 이제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양승원 총장님의 그 창조론 대광자 그 3권에 보게 되면은 창조와 진화권이 있는데요. 여기에 머리말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을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제가 그걸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진화라는 말을 들으면은 뭔가 계속 발전하고 개선된다는 이미지를 떠오르기 쉬운데 이런 생각의 허점은 진화가 더 좋은 방향, 더 고차원의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제 빼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는 단순히 환경에 맞춰서 달라지는 과정일 뿐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가치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화는 그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변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뭐 동물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새인가 어떤 동물은 어둡고 그런 별로 볼 게 없는 환경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눈이 퇴화해서 없어졌다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화라는 게 꼭 어떤 막 더 좋은 방법으로 가는 거나 그런 것만은 아니고 진화 생물학자 내에서도 진화의 방향성이 꼭 더 나은 상태로 간다는 전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게 되고요. 더 많이 뭐 있겠지만 어떤 제가 본 건 두 가지 정도고요. 진화라는 게 더 나은 방향이라는 통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진화라는 게 방향성과 통계적 경향은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것을 진보로 해석하는 것은 이제 철학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뭔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간다는 게 이 복잡성의 증가 자체가 가치가 증가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화의학을 정리를 하면서 가면은 진화의학은 진화 생물학의 원리를 적용해서 인간이 질병에 취약한 이유와 의학적 상태 기원을 설명하는 학문 분야라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미 이 정의에서 사실은 진화의학의 한계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진화의학이라는 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설명의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임상적인 적용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진화의학은 진화생물학의 원리를 건강과 질병 이해에 이제 적용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연 선택이라든지 뭐 적응, 유전적 부동, 진화적 상충 관계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인류가 진화한 고대 환경과 현대 환경 사이의 불일치 같은 개념을 사용해서 인간이 질병에 취약해지는 이유와 또 이런 의학적 상태가 왜 생기는지 또 건강 결과의 다양성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화의학의 기원은 이제 다윈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진화의학이 학문적 분야로 성립된 것은 1990년대 초고요. 진화생물학자 조지 윌리엄스와 정신의학자 랜드로프 네스가 발표한 논문 다윈의학의 혁명이라는 논문이 이제 최초로 그 주장을 하게 됐고요. 이후에 두 저자는 우리는 왜 질병에 걸리는가 하는 저서를 통해서 이 논문을 좀 더 대중에게 설명하는 책을 쓰게 됐고 이 저서를 통해서 진화의학이라는 개념을 많이 이제 일반에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진화의학의 핵심 개념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진화적 상충 관계, 또 적응, 불일치 이론, 방어 기제, 생명사 이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걸 핵심적인 것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사 이론인데요. 생명사 이론은 쉽게 얘기해서 이 성장하고 뭐 유지하고 생식하고 노화하고 이런 그 인간의 어떤 발달사가 있죠. 이 인간의 발달사가 어떻게 에너지가 배분돼서 나가는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동물은 빨리 성장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새끼 많이 낳고 일찍 생을 끝이는 그런 생물도 있을 거고요. 어떤 생물은 천천히 성장해서 작은 수의 자손을 낳고 오래 사는 그런 생명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들이 이런 에너지 분비를 어떻게 하고 그런 생애 주기를 결정해서 사는가를 이제 살펴본 이론인데요. 그래서 생명체가 한정된 에너지와 자원을 생존하거나 뭐 번식하는데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을 이제 개념을 이 스티언스라는 분이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생애 주기별 질병 취약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떤 때는 젊을 때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그런 시기에 걸리는 질병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노화돼서 별 에너지가 없을 때 걸리는 그것이 원인이 돼서 걸리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설명을 좀 하게 됐고요. 진화의학의 핵심 이론으로 이제 통합을 해서 질병이 단순한 손상이 아니고 이것도 질병에 걸리는 것 자체도 진화적으로 보게 되면은
에너지 분배 전략의 부산물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책들과 논문을 썼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으로는 적응입니다. 질병이 진화적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자원 선택으로 특정 환경에서 생존 번식에 유리해서 유전적으로 고정된 형질과 전략이 있을 수가 있는데 모든 특징이 이제 적응은 아닙니다. 모든 그 결과들이 적응에 의해서 생긴 것은 아니고 우연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부산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조건 의존성이 있어서 환경이 바뀌면 예전의 적응이 부정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두 저자들은 인간의 질병을 적응의 부산물로 설명하고 의학적 현상을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진화 역사 속에서 어떤 것 쪽으로 가야 되는 선택압의 결과로 해석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있고요. 질병의 궁극 원인의 개념을 좀 제시를 했고 질병을 이해하려면은 자원 선택의 관점에서 왜 그런 생리 기전이 남아 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개념은 진화적 상충 관계인데요. 질병의 진화적 균형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떤 형질의 이득이 다른 상황에서는 취약성으로 나타나는 진화적 타협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낫 모양구 형질, 적혈구 형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요 밑에 그림에 보시게 되면 원래 적혈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쁘게 생겼는데 낫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이런 적혈구를 가진 질병이 있어요. 이 질병은 말라리아가 안 걸립니다. 이걸 갖고 있는 이 환자는 절대로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많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런 질병이 생존의 이점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또 이런 것들 자체가 산소 운반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또 혈관을 막게 되거나 이렇게 돼서 빈혈의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건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취약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면역 반응도 강하면은 감염에 강할 수 있지만 자가 면역 같은 거에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고요. 혈액 응고가 잘 되면 출혈을 막을 수는 있지만 또 너무 되면 혈전이나 심혈관 질환을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상충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이론이 불일치 이론인데요. 진화된 몸과 현대 환경의 부조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과거 환경, 옛날에는 뭔가 많이 부족했고요. 야외에 많이 살았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잤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화했다고 보고 있는데, 현대 환경은 풍요롭고, 실내에서 많이 생활하고, 밤에도 밝은 생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진화해온 속도와 현대 이런 생활과 맞지 않다. 그래서 질병의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고, 칼로리나 자식 생활이 높아지게 되면서 지방이나 당 저장 시스템에 과부하가 오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당뇨 같은 게 많이 걸릴 수가 있다. 밤 시간대 스크린 많이 보고 멜라토닌이 억제되면은 수면이나 기분 장애 같은 것들이 걸릴 수 있다고 보게 되고요. 위생이 좋아지고 항생제 많이 쓰면은 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학자들은 논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이 구석기 시대 환경에 적응한 상태로 진화했는데 현대 급격한 현대 문명 때문에 두 개가 맞지가 않다. 미스매치가 있다. 그래서 이를 진화적 불일치라 이제 정의를 하게 됐고요. 비만이나 당뇨, 우울증 등 현대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적응적 방어 기전인데요. 증상의 이제 생존적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레스는 불안, 통증, 발열, 구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병리적인 증상이 아니라 진화적으로 선택된 방어 기전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나는 거는 병원체를 억제하기 위한 생리적인 전략이고 불안은 위험 회피를 위한 신호 체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근이 의학에서 증상 억제 중심의 의료를 넘어서 증상의 진화적 기능을 고려한 균형적 치료의 필요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 이러한 증상들이 불편하지만 생존에 이로운 방어일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이나 위협 같은 것들이 위협을 탐지하는데 이제 불안이 좋게 작용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근데 너무 심해져서 일상 기능이 저하되거나 그러면은 인지행동 치료나 노출 치료 같은 것들로 이 알람 민감도 위험에 조금씩 오히려 자기를 노출시킴으로써 이게 별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걱정하고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뭐 간이나 뭐 갑상선이나 뭐 콩팥 이런데 조그만 물혹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지만 뭐 물혹이라는 건 우리 몸 안에 어디든지 생길 수 있고 뭐 암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오히려 1년마다 검사하면서 계속 듣게 되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의학의 핵심 개념을 정리해 보게 되면은 생명사 이론이 가장 큰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안에서 적응이 형성되고 뭔가 트레이드오프가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현대의 이러한 그 상황 변화로 불일치가 커지게 되고 여기에 대한 방어 기제가 더 과잉할 수도 있고 또는 또 없을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가 이거 다 각각 설명하진 않고요. 제목만 보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의학의 질병 적용과 치료적 제한 그런 거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비만과 당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스매치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옛날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빨리 저장하는 염색체, 점사 저장하는 유전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저장을 빨리빨리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뭐 관리를 통해서 이겨내야지 된다라는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불안과 우울 역시 진화된 방어 기제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불안과 우울을 너무 질병으로만 오히려 이런 걸 보게 되면 생각할 필요는 없는 또 그런 아이디어는 조금 얻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한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위협을 탐지하고 또 여러 가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는 이제 너무나 이런 스트레스 환경이 많고 자극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적인 그 작동들이 과도한 활성화를 이제 갖게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과도한 활성화를 갖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치료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불안과 우울이 결코 나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현대인들이 워낙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저도 병원에서 보게 되면은 약간 불안하고 우울하고 뭐 우울증 환자, 뭐 불안증 환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고 좀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인지행동은 뭔가를 알게 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따지면 지정의를 알고 바꾸면은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지행동치는 말씀드린 대로 지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식의 변화를 좀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처럼 간에 낭종이 있다, 뭐 콩팥에 낭종이 있다, 낭종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라는 지식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과도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알게 되는 게 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불안과 우울에는 잘못된 사고 방식의 루프가 있습니다. 왜곡된 사고 패턴이 있어요. 근데 본인도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 빠져 있는 왜곡된 패턴이 있게 되고 그 왜곡된 패턴에 자기 자신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우울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되는 건데 이게 극대화되면서 최근에 많은 공황장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빠질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 잘못된 사고 중에 하나가 흑백 사고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몸이 100% 건강하고 100%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은 이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약간의 통증, 약간의 불편함, 약간의 어떤 행동을 못하게 되는 아픔 이런 게 있으면은 뭐 그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0% 몸이 좋지 않으면은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으면 몸이 안 좋은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재앙화입니다. 최악의 결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은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암 걸리면 어떻게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뭐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또 뭐 이런 가족은 어떡하지? 이런 그 어떤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 자기 마음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최악의 시나리오에 곳곳에 숨어 있는 감정을 본인이 느끼게 되는 이런 잘못된 코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심할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벗어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경보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항생제
우리가 이제 균이 우리 몸 안에 약 100조 개의 그 균들이 같이 살고 있고요. 우리 몸 세포 전체가 한 40조 개밖에 안 되는데 2배 이상의 미생물하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원체들은 인간보다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병원체의 진화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감염이나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폐경과 노화도 우리가 사실은 단순한 퇴화가 아니고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생애 전략의 일부이고 인간의 적응 에너지 분배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경과 노화, 우리가 옛날에는 폐경 나이에 거의 돌아가셨어요. 뭐 폐경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똑같거든요. 한 49세에서 50세 정도 여성들이 되면 폐경하게 됐는데 지금은 폐경이 돼도 뭐 막 90까지 산다고 하면 폐경 이후에 40년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을까? 지금 현대 사회에는 폐경 이후의 생존도 진화적으로 필요하다고 진화론자들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할머니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이 여성 폐경 후에도 오래 생존한 이유를 진화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손주 돌봄을 통해서 자손의 생존율을 높이면 그 이득이 자신의 유전적 적응도를 이제 증가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관련되는 유전자가 많이 남게 하는 방향으로 삶이 개편이 된다라는 진화적인 관점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폐경과 노화에도 이런 관점으로 치료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진화의학자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통합적 처방으로 환경을 다시 설계해라. 이런 불일치를 교정하기 위해서 뭐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개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고 건강 선택이 쉬운 사회적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 말하는 게 뭐 말 자체가 뭐 틀린 거는 별로 이제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진화의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지는 이제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목만 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의학은 공중보건에도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질병을 예방의 관점이 개인이 아닌 전체 진화적 적응과 불일치로 확장해서 환경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런 그 공중보건에 힘써줘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개인 맞춤형 의학도 유전적 다양성을 이제 고려해서 치료 효과와 부작용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에 있어서도 어떤 질병의 분포와 면역 체계 차이가 진화적 역사와 이동 패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지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진화학이 주장하는 결론은 질병을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의학은 질병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병은 실패가 아니라 적응의 흔적이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의학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진화의학에는 여러 가지 이제 도전과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과도한 추측의 위험입니다. 일부는 연구가 진화적 이유를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실제적인 근거가 없이 이 형질이 그냥 생존에 유리했을 것이다라는 식의 단순 추론은 과학적 엄밀성을 해칠 수가 있고요. 특정 행동을 그냥 과거 사냥 본능의 잔재로 단정하는 것 같은 과도한 서사적 해석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 설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화는 질병의 왜를 설명하지만 즉각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진화적인 원인으로만 설명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진화의학은 기존의 생리학과 상호보완 관계적 접근으로 해야지만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진화의학은 생리학, 유전학, 임상의학과 결합이 돼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해야지 그 자체의 의학만으로는 하나의 독립적인 의학으로 설 수가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임상적 효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진화의학이 좋은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좋은 처방과 치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진화의학은 외에는 타고나지만 환자 개개인 치료 결정을 직접 바꾸는 근거에는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진화의학은 치료보다는 예방이나 생활의학에서 강점을 가질 수는 있다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설명에 근거한 그 설명의 가치를 갖고 있는 진화의학은
실질적인 환자를 치료하는 실제 의학에 있어서는 굉장한 쓸모가 적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화의학은 그 자체로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정밀의학과 융합을 해야지 되고 또 진화정신의학과 암의 진화 같은 이런 분야들을 더 통해서 이러한 분야를 서포트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좀 마련해야 되고요. 이런 질병 자체를 적응 실패가 아닌 경쟁적 진화 과정으로 또 이해해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또 미생물군에 대한 주전체 연구를 통해서 공진화하고 있는 생태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좀 있고요. 또 그 자체의 단독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학제간 연구와 정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진화의학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진화의학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흔히 우리가 많이 접하고 알고 있는 개념들을 서로 같이 확인한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진화의학은 많은 것을 설명하고 진화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어떤 그런 개념적인 어떤 것을 갖고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진화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왜 이렇게 좋은 진화의학적인 개념이 현대의학, 실제 의학들, 또 의사들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별로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는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좋은 걸 왜 모르고 있냐고 되게 답답해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의료계 의학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 진화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미 의학에서 100년이 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던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은 현대의학이 기반하고 있는 게 진화 생물학을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나 의사들이나 이런 의학사 과학자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많은 개념을 갖고 있고 많은 생각들을 해왔고 접해왔고 가장 핵심적인 건 진화의학이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이득을 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학문적인 설명의 체계로서 괜찮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학과 어떤 의료 메디컬 프랙티스를 통해서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진화의학에 대한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 이유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제가 주로 인용한 거는 이렇게 화면에 있는 네 가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에릭 카젤이 지은 The Nature of Healing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이 에릭 카젤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국 내과 의사이시고 인문학자이고 의료윤리학자 이셨고요. 미국 코넬 의대 교수로 재직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카젤은 그 저 책에서 치유라는 게 단순히 질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고통, 또 환자가 질병 때문에 상실하고 있는 것, 또 질병 때문에 정체성을 파괴당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치유다. 질병 치료뿐만이 아니라라고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고요. 현대의학이 기계론적 수리 고장하는 수리를 뭐 하는 그런 모델에 갇혀서 환자가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또 환자와의 관계 또는 환자의 그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환자의 내러티브 그런 거를 돌보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거를 관심 갖고 돌볼 수 있는 전인적인 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이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책은 그 예수병원장을 역임하셨던 김인철 원장님 책인데요. 김인철 원장님은 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암센터죠.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 암 연구도 하시는 의사 과학자이기도 하시고 또 임상의학을 또 오랫동안 해오신 혈액종양내과 의사이시기도 하고 또 나이지리아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도 하셨고 루안다 사태도 도움도 주셨고 하는 아주 현장에서 의료 선교사로서의 역할도 하셨고 또 예수병원이라는 그 좋은 병원을 경영하는 또 의료 경영자로서의
역할도 하셨기 때문에 의료의 모든 부분을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첨단의학과 의료라는 이제 너무나도 아주 보배 같은 책을 지으셨는데 제가 비유해서 공부할 때 김인철 원장님이 그 THM 아마도 논문으로 이 논문을 기초로 해서 쓰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아서 책으로 나왔을 때 하여튼 너무 반가웠고요. 지금도 늘 이 책을 옆에 두고 보배처럼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이 책에서 가져왔고요. 아래 보게 되면은 조금 생소한 내용, 제목이긴 한데, 어, 이 알렌 베르히라고 하는 미국의 그 기독교 생명윤리학자인데요. 어, 듀크 대학의 신학대학 이제 교수이시고요. 크리스찬 에틱스를 거기서 이제 가르치시는 분인데 한 10년 전에 이분도 돌아가셨죠. 그래서 주로 이분은 이제 의료윤리 또 신학적 인간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하셨고요. 특히 이제 고통과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셨고 이 책에서 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의료의 문제, 뭐 의료의 여러 가지 의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이어 따르는 어떤 사랑이나 또 자비, 또 공동체적인 어떤 개념, 그런 성경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의료 현장을 바라봐야 되고 의료 윤리의 원칙들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주장하시면서 성경 이야기를 이제 쭉 들어 이야기하는 건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스캇 레라고 하는 이분도 이제 기독교 윤리학자이신데 이 다원 사회에서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바이오에틱스를 바라볼 것인가라는 이제 내용을 이제 쓰신 거고요. 그래서 이 스칼렛 박사님도 이제 살아 계시는데 탈벗 신학대학교의 신학 교수이시고요. 이분은 굉장히 구체적인 그 윤리 문제들, 뭐 보조 생식이라든지 유전자, 죽음과 뭐 임종 이런 것들을 에 대한 의료 윤리 문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좋은 책이라서 이렇게 주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진화의학은 이제 질병을 단순히 고장난 생물학적 기계로 보는 이제 근대의학의 기계론적 한계를 넘어서 인간과 환경의 역사를 조망한다는 점에서는 이학적 인식의 지평을 확장한 그런 면은 이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갖고 있는 과학적 또 철학적 윤리적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데요. 과학적으로는 적응주의와 과잉 서사화 또 검증 가능성의 문제를 안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관의 환원주의적 경향이죠. 인간을 생물학적 어떤 생존체로 축소해버리는 진화의 어떤 산물로 보게 되는 그런 관점을 이제 갖게 되고 도덕적인 그 목적론이 결여된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녹아 있는 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 모호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의학은 모든 것을 생존과 번식의 산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인간을 단지 진화의 산물로 보고 인격이나 영적 가치를 이제 소거할 위험이 있게 되겠죠. 이 카델은 치유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인간의 의미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의학의 본질은 생물학적 정상화가 아니라 의미의 회복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진화의학은 과학적 설명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존재론적 이해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렌즈로 한번 바라보게 되면은 그 인간관이죠. 임하고 대의와 환원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있죠. 단지 유전적 진화적 산물이 아니라 도덕적, 관계적, 영적 존재로 보고 있고 우리 김희철 원장님 책에서는 현대의학이 인간을 물질로 환원하고 효율의 대상으로 취급할 때 그 이론은 이미 생명의 목적을 이룬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의료의 본질은 생명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생명을 섬김과 사랑으로 돌보는 데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진화의학은 고통과 죽음을 진화적 불가피성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또 성경은 고통과 죽음을 타락의 결과이자 또한 구속을 통한 회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죠. 또 의학이 고통을 제거하는 기술로 머물 때 그 고통의 구속적인 의미를 잃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참된 의료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행이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한 마음의 감동과 감격 또 같은 깨달음이 좀 있었고요. 참된 의료라는 게 고통을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환자와 또 의사와 또 환자 보호자와 또 병원과 이 모든 그 치료의 공동체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행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해치 못할 문제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동행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지나갈 수 있고 비록 완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여정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제가 감동받았던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정당화를 가질 수 없다는 건 앞에서 이미 그 비판에서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학의 목적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자연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진화의학은 질병을 자연적 현상, 진화의 현상, 진화라는 자연적 현상으로 설명하지만 자연적인 거고 잘 적응한다는 것이 꼭 좋다, 좋은 것이다, 선하다. 라는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봤을 때 자연에 해당하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인간 생활까지 포함해서 그런 자연에는 타락한 결과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게 다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의학의 목적은 자연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자연을 회복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게 되고요. 저도 요 논문에서 요 말이 너무나 좀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학 은총에 있어서 제일 유명한 생명윤리 책인데요. 비찬과 칠드레스라는 사람이 쓴 생명윤리의 네 가지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생명윤리의 네 가지 원칙을 자율성 존중의 원칙, 선행, 악행 금지, 정의의 원칙은 기독교 세계관에서도 일반 은총의 윤리로 수용될 수 있지만 그 위에 성경은 생명의 거룩성, 또 이웃사랑을 의료의 궁극 가치로 추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진화의학은 생존 중심 사고와 현대의학의 기술주의 효율주의와 동일한 세계관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인간의 존재론인 이마고 데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기능을 존재 위에 두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생산성과 기술 효율성 중심의 제도로 변질되고 약자 말기 환자의 존엄을 경시하는 기술주의 의료로 흐르고 있다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본질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 강조하고 있고요. 성경적 의료는 의료기관을 단순한 기술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기독병원이 가져야 될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김 원장님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의 정체성은 마지막으로 과학자이자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의료인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돌보는 청지기이자 고통 속의 동행자라고 볼 수가 있다. 현대의학이 몸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면 성경적인 의료는 영혼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어서 두 가지 인식을 결합이 될 때 의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룩한 실천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진화의학은 질병을 진화의 맥락에서 설명해서 의학의 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제 시도했지만 인간의 존재를 생물학적 적응으로만 환원하는 오류를 저질러서 그러나 의학은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그런 의학은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인 의료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 타락과 구속의 구속사적 틀 안에서 인간의 질병과 치유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성경적 의료는
과학적 통찰은 인정하되 그 위에 거룩과 사랑과 청지기 의식을 세워서 의학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의학의 궁극적 목적은 병을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